철학의 물음들을 팝니다. 수영쌤의 철물점.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영의 철물점 이수영 사장님의 철학 물음들을 찾아온 이웃 친구 문니시고요. 안녕하세요. 철물점 주인장 이수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공식적인 존댓말. 잘 지냈어? 우리가 지금 벌써 한 4회 정도 지금 이제 AI로 진행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거지? 그렇지. 오늘 얘기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AI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AI 시대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 오, 뭐 이런 질문? 오호. 근데 지난번에 그 아는 사람한테 철물점을 잘 들었다는 그러면서 특히 지난 회 거는 약간 이제 그 AI의 기술적인 문제랄까 그치. 이런 걸 정리해줬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 있기도 하지만 이 얘기 통해 가지고 재밌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은근한 반향을 지금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수영 선생의 분발을 촉구하고 오늘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 내가 지금 세미나를 2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AI야. 두 개의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 2개가 이렇게 종합되면서 문제의식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AI 시대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AI, 피지컬 AI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이 AI, 피지컬 AI로 대체되는 경향이 심하고 그걸 이제 자동화라고 하거든. 막스도 이야기한 거지만 그럼 노동이 AI에 의해서 대체되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자본주의의 핵심은 잉여가치 생산이고, 그러니까 자본가로 따지면 이윤의 획득인데 그 이윤을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는 거거든. 근데 그 노동이 대체되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 그러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더라고. 지금 사실 이게 좀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아졌잖아 지금 최근에. 그러면서 사실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 회사의 이 뭐 성과급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노조나 막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문제 제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본을 나누는 건데 그 바람에 사실은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게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관련된 거일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현대 자동차 노조에서 아틀라스라는 맞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잖아. 그것이 곧 투입될 예정이다 하니까 현대 자동차 노조들이 바로 반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 이 핵심을.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봉건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통념에 따르면 역행하는 거네 지금.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막스 도식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봉건주의로 가고 있고 그 용어까지 있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테크노 퓨덜리즘이라고 하는데 테크노 퓨달리즘, 테크노 봉건주의야. 완전히 번역하면 기술 봉건주의인데 그런 용어를 써서 새롭게 이 사회를 해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 이런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구나. 나도 이제 나는 질문만 갖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책을 그동안 좀 읽어오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 생각하는 거지. 재밌겠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노동력이 대체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자본이 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화폐를 축장하는 사람이 있어, 막 모으는 사람이 있어, 수전노라고 그러지. 그 수전노가 갖고 있는 많은 축적된 돈은 자본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자본은 어떨 때 되는 거냐? 이제 이게 막스의 분석에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화폐는 상품을 교환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상품을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지. 내가 물이 먹고 싶으면 돈으로 생수를 사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돈을 가지고 생수를 사 먹었고 내 욕망은 충족되었어. 그러면 내 돈은 사라졌고 상품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켰잖아. 이렇게 되면 자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품을 샀는데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고 다시 돈이 나와야 돼. 상품을 샀는데도 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돈에서 시작해서 상품을 샀고 거쳐도 그 상품을 사서 다시 돈이 나와야 자본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상품이 있고 내 돈을 가지고 그 상품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화폐 사용을 화폐로서의 화폐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이 단순히 매개가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다시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 이게 다시 또 투입돼서 다시 또 돈이 되는 것. 그러면 잘 보면 돈이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화폐로서의 화폐는 어떨까? 돈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 그치? 내 욕망의 충족이 목적이잖아. 근데 자본은 돈이 수단인데 또 목적까지 돼야 돼. 그냥 끊임없는 반복이지. 그러니까 반복과 회귀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구조야. 단순한 화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본이라 불리지 않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지. 그렇지. 돈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 돼야 되는 것. 또는 그렇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을 자본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러면 잘 보면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상품을 샀어. 그다음에 다시 또 돈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돈을 낳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상품을 사면 그냥 돈이 생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화폐가 화폐를 낳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넣으면 주식이 막 불어난다. 돈이 불어난단 말이야. 돈만 넣었는데 돈이 불어나. 그러니까 돈을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막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되려면 돈을 넣어서 돈이 불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노동력이라고 보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상품을 샀잖아. 여기서 돈이 목적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욕망을 충족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자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가지고 상품을 사야 돼. 근데 특정한 상품을 사야 돼. 그 상품이 바로 노동력이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중에 노동력을 사는 거지. 그 노동력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노동력을 사서 그것으로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돈을 썼는데 다시 돈이 벌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돈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걸 막스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신주의라고 불러. 돈이 원래 돈을 그렇게 낳나 보다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걸 그러니까 물신주의가 뭐냐면 원래 그 사물의 속성이 아닌데 그 사물의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티시즘 있잖아. 패티시즘 예를 들어 여자 하이힐에 그 패티시즘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하이힐 자체가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하이힐 자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이힐에 막 집착을 하는 거잖아. 그게 물신주의거든. 똑같은 거야. 돈을 낳지는 않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하기 때문에 돈에다가 그 자기 욕망을 그렇지. 그리고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지. 근데 막스는 돈을 낳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특정한 상품을 구매했고 그 상품을 이용해서 특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본 거지. 그게 자본의 비밀이야. 돈을 통해서 특정한 것을 살 수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살 수 있을 때의 자본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거를 사야만
자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보통 상품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노동력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보통은 노동력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임금을 주잖아. 임금이 뭐냐면 노동력 상품에 대한 대가야. 그치. 물값이 있듯이 똑같이. 근데 그건 어떻게 정의지냐면 사회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 대충. 한 사람의 노동력을 하루를 노동을 하고 그걸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평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 쌀을 마음대로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먹으면 하루 나를 재생산할 수가 있잖아. 그게 예를 들어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쌀을 어떻게 될까? 한 1kg라고 해보자. 내가 노동력을 쓰고 나를 다시 재생산해서 다음 노동할 수 있는 전체적인 노동량을 쌀 1kg라고 해보자고. 근데 이 쌀 1kg를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하루 4시간이면 돼. 4시간을 1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사람은 하루 노동하면 10만 원을 받는 거야. 이게 임금이지. 임금이고 그럼 10만 원은 뭐냐면 쌀 1kg 값이야. 그치. 쌀 1kg 값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드는 시간은 하루 4시간. 4시간 정도. 4시간이면 그러니까 4시간 노동값이 10만 원이야. 그럼 자본가는 1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해. 그럼 이 사람을 얼마를 일을 시키냐면 8시간을 일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시간을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임금은 4시간어치만 줬단 말이야. 4시간어치만 줘도 돼. 왜냐하면 노동자는 다음날 노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자본가한테는 다시 4시간의 잉여가 생긴 거지. 그치. 바로 이게 잉여가치야. 잉여가치 중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얻는 게 자본가의 이윤이야. 내가 이 노동자에게 10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마지막에 생산된 것은 20만 원이지. 그치. 여러 비용을 제하고 자본가 어느 정도를 갖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잉여가치를 생산해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지, 그치? 그러니까 노동력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노동력의 가치하고 노동력이 창출하는 가치는 다른 거야. 그치,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 상품의 특징이야.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이 노동력이 창출해준 가치와 원래 노동력이 갖는 가치, 임금의 차이가 바로 잉여 가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래서 잉여 노동을 하는 상품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본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자본이 아니고 바로 잉여 노동이야. 자본이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요건에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잉여 노동력을 잉여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자본이라고 한다. 잉여 가치를 생산해 주는 게 노동력이지. 노동력이지. 그게 잉여 노동을 해주기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 잉여 노동이 없으면 그러므로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해 주는 건 뭐냐면 잉여 노동이야. 잉여 노동. 그건 노동력 상품인 거지.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노동이지.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근데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뭐 1억, 2억이란 큰 돈을 가지고 노동력 상품만 구매해서는 안 되지. 뭐냐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원료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 노동력은 가변 자본이라고 불러. 나머지 기계, 공장, 땅 이런 것들은 불변 자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본가가 구매하는 상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변 자본이고 하나는 가변 자본이야. 근데 이 불변 자본은 잉여 가치를 획득하지를 못해. 이거 이해가 갈까?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샀어. 기계를 가만 놔두면 녹슬고 사라져 버리잖아. 그지? 10년이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고 쳐. 그치. 그러면 노동자를 이용해서 기계에 있는 가치를 이 새로운 상품으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치. 그걸 누가 옮겨주냐면 기계는 못 옮겨.
이 기계의 가치를 이것도 노동자가 해주는 거야. 그럼 노동자가 노동을 안 하면 기계도 가치를 잃어버려. 기계는 어느 정도 값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 가치를 조금씩 매년 옮겨가지고 10년 동안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옮겨주는 사람도 노동자야. 그러니까 불변 자본들의 가치를 옮겨주는 사람도 노동자고 잉여 가치를 생산해주는 사람도 노동자야. 그럼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구매한 상품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AI나 노동의 자동화를 통해서 불변 자본이 가변 자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노동력 상품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네. 그치. 그러면 우리 논의상, 논의 구도상 잉여 가치를 생산해 주는 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인데 이게 불변 자본화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네. 기계가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 불변 자본의 가치를 생산해 줬던 노동자의 역할을 이제 다시 AI로 이를테면은 대표되는 또 다른 불변 자본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돼버려서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그 가치를 생산해 줬던 노동자의 자리라고 할까? 그렇지. 그 자리가 이제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렇지. 이 질문이 남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마크시스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조직화된 노동의 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혁하자. 그치. 이런 말을 쓸 때 조직화된 노동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기존의 방식으로 세계를 변혁할 수가 있는 거냐. 두 번째, 불변 자본의 가치를 이전해주고 잉여 가치를 생산해주던 노동력 상품이 불변 자본화 돼갈 때 그러면 그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러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잉여 가치를 얻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본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산성도 올리고 그래서 자동화를 실현했는데 잉여 가치를 얻을 방법이 사라지고 있어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 좋든 싫든 이제 구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토대나 구조 자체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치.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건 그냥 뭐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테크노 봉건주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지금 신기한 게 논의를 따라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보통 AI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리면 굉장히 자본주의가 더 이렇게 막 더 발달되고 더 극대화되는 그렇지.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거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아까 처음에 테크노 봉건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했었는데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놓인 사회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특정한 경향에 대해 저항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때 우리가 놓인 자리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리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는 거야.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엄청 빨리 가면서 뒤로 가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뒷걸음 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뒤로 달리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 듯한. 아주 단순하게 결론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봉건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봉건주의의 핵심은 지대 이윤을 얻는 방식이 지대라는 거야. 지대. 렌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건 다 지대야. 이건. 그러니까 요 집을 딱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잖아. 이 집을 뭐 아무리 좋게 짓든 나쁘게 짓든 상관없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무로에 사는 것과 그다음에 저기 은평구 쪽에 사는 건 집은 똑같이 지어도 값이 달라. 이 집을 엄청 멋들어지게 짓는 노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 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야. 이걸 지대라고 불러. 그러니까 봉건주의 시대는 노동이 중요하지 않고 지대만으로 경제가 운영이 됐던 사회야.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지금도 지대가 남아 있거든. 지대의 방식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윤이 대체해버리는 시대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대보다 이윤이 경제적인 성숙을 달성하는데 더 중요한 동기가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산성 실험을 하고 경쟁을 하고 막 모험을 해서 내가 뭐 얻는 대가 이런 게 이윤이야. 자본가들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활동을 하면 사회 전체가 번영해.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뭐 개인들의 자본가들의 경쟁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면서 이윤을 획득해 가는 거지. 이게 자본주의 시대야. 그러니까 생산성 경쟁이 엄청 심했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럼 독점 가격이 형성되고 그럼 다른 기업이 또 거기에 경쟁을 해서 독점 가격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시장이 막 굴러간단 말이야. 이게 자본주의 시대야. 그러니까 지대를 이윤이 장악하는 시대. 그 지대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 뭐 자본주의적인 그 이윤 경쟁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그렇지. 더 클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자본주의다. 이를테면은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노동력 상품을 잘 이용하게 된 거지.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착취지. 그러니까 노동력 가치보다 이게 생산하는 가치가 더 많은 걸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착취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대에서 이윤으로 전환된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그럼 우리가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부르는 건 뭐냐 그러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윤은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잉여 가치는 사라지고 있고 지대로 전환되는 사회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 논리상으로 그치. 보자면 그치. 테크노 봉건주의로 간다는 건 다시 이윤의 시대에서 뭐 지대의 시대로 갔다. 예를 들면 아주 그렇죠,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그런 건데 그러면 테크노 봉건주의 시대의 지대는 전통적인 지대하고는 다를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거기 그렇지. 테크노라는 말에 이게 있겠구만. 그렇지. 핵심을 잘 짚었어. 역시 대단해. 아주 친절해서 좋아. 근데 지금 확실하지. 그게 아주 핵심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 옛날에 그 궁금한 게 있었어.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 막 우주로 막 로켓도 쏘고 맞아, 화성으로 맞아. 가겠다면서. 그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막 그 뭐지 전 세계를 뒤덮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뭐 하잖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를 왜 인수했을까? 그래서 트위터 이름을 X라고 바꿨잖아. 맞아. X로 바꿨어. 그거 왜 인수한 거야? 채팅하는 거잖아. 어. 주로 정치적이고 뭐 이런 사안들을. 근데 그걸 왜 인수했냐는 거야. 그건 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 당시.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 봉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위터 같은 거야. 그게 일종의 지대 역할을 하는 거구나. 지대를 얻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핵심이 인클로저 운동이거든. 그렇지.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던 공유지의 농민들을 쫓아냈어. 그때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거야.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든 거야. 이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니까 대거 도시로 몰리게 되고 그치. 도시에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되지. 노동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치. 이게 이제 시초 축적의 비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는 이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 막스도 이걸 엄청 강조하고.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는 거야. 그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터넷이 출발할 때는 미국 국방성이 만든 건데 아파넷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뭐냐면 핵전쟁, 그러니까 소련하고 핵전쟁 할 때는 통제하는 그 지휘소 하나가 폭파되면 무력화돼 버리잖아. 이게 우회해서 서로 송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그때 만들었다는 거야. 아파넷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공유되는 것이었어. 근데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사유지화돼 인터넷이. 나 이거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나는 초창기 때 인터넷 할 때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인가 하는 걸 썼었어. 그게 있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 맞아.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플로러로 잠식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 기업이 그걸 못 쓰게 만들면서 그냥 그걸 장악해 버린. 그래서 모든 윈도우를 팔면서 그냥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게끔 그렇죠. 강제한 시대가 있었거든. 맞아. 전환된 거지. 그 과정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우리가 맞아. 뭐지? 그런 것도 있었어. 뭐지? 아, 네스케이프, 맞아. 유닉스인가 뭐, 그지? 맞아. 그런 여러 가지가 거였어. 있었어. 맞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공유 상태였고 그때는 모든 자료들을 서로 막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 아, 네스케이프였나 보다. 그렇지, 네스케이프. 아, 맞아. 그거였나 보다. 맞아. 그거. 그렇지.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전환된 거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못 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매일 쓰니까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게 사실 점유돼 있는 그렇죠, 누군가한테서 사유화된 거. 그치 사유화된 거를 지금 우리가 이용해 쓰고 있는 거인 거지. 이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요즘 지금 쓰고 있잖아.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여기를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의 그 농로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던 그러니까 지대를 뜯던 영주들 있잖아. 영주들의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원이라고 부르잖아. 뭐 영지라고 부르잖아. 그치. 지금 여기를 디지털 영지라고 불러. 그렇게 불러? 그리고 우리들을 그 디지털 농로라고 불러. 그 용어를 쓰는구나. 디지털 그러니까 농로가 뭐냐면 그 영주들을 위해서 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강제로. 그걸 부역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그게 자기 삶이야. 부역하고 자기 땅에 와서 조금 농사를 짓고 근데 그것마저도 뺏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막 디지털 공간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소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영지에서 뜯기는 거야 지금. 우리 삶 자체가. 갑자기 암울해지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거 있잖아. 내가 뭐 게시물을 올리고 비디오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사진 올리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내 이동 기록이든 뭐든 이 모든 정보들 우리가 만든 모든 정보들이 알고리즘에서 통합되고 패턴 분석되고 해석되고 이래서 가공되잖아.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영지를 키우는 작업인 거야. 이게. 그러네. 근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 하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생태계가 영지야. 디지털 영지. 우리는 예를 들어 요즘 뭐 써? 챗 GPT 써 아니면 제미나이 써? 요즘은 제미나이를 주로 쓰는 것 같아. 나도 제미나이를 쓰거든. 그러니까 제미나이 한번 쓰면 다른 검색을 못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최대 정말로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지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검색을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색 시장을 왜 만드는 걸까? 이 구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건 뭐냐면 우리 욕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렇지.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냐 이런 거지.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정보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을 작은 정보들로 다 환산해가지고 다 파악하는 거지. 이게. 그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속 이제 납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욕망들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내 욕망들을 완전히 세밀화된 정보로 환산하잖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의 주체가 되질 못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치. 하나의 주체가 돼서 내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내가 몇 시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아. 이제 그럼 촘촘하게 쪼개진 정보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때. 그럼 구글은 내가 어느 때쯤 어떤 걸 원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딱 광고를 해주고 타겟팅을 딱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측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아예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질 않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안에서는. 이건 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주체성이 뭐지 무한해. 이게 계속적 나라고 할 만한 것의 지속성을 견지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속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단위를 계속 이제
보거나 지켜보는 알고리즘과 이 포털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런 생태계에 의해서 내가 계속 길러지거나 유도되는 거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 관계 안에 있고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 안에 있고 그런데 내가 나라는 주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까? 푸코의 주체가 약간 미학적 주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전적 주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권력 관계나 욕망이라는 걸 조율해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내 삶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뭐 굉장히 멋진 푸코의 개념으로는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게 이 디지털 영지 속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졌어. 나라는 존재가 디지털 단위로 쪼개져 있어 이미. 그래서 나를 주체가 되어서 내 욕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 개념이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이를테면은 푸코 시대까지의 질문은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단일한 주체로서 그렇죠. 어떻게 이 세계에서 어떤 주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면 지금은 애초에 그런 단일한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 그렇지. 그래서 매번의 주체들로서 우리가 뭐 현현한다고 해야 될까? 뭐 이제 뭐 그런 조건에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뀐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들레즈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분자적인 건데 분자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분자적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거네. 예. 이제 그거는 이미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2,500년 전에 그 붓다의 가르침을 이미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가? 이게 지금 어떤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 없음을 아는 것까지 가는 거, 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이제 존재하게 하는 거, 이거랑 한편으로는 그 가장 반대쪽에 있는 중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의 쾌락을 가장 극단화시키는 거에서 나를 파괴하는 나가 없어지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 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무화 같은 점에서는 비슷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이 시대가 우리한테는 어떤 점에서 가장 현자적인 이 상태에서의 주체나 나에 대한 것과 표면적으로는 되게 닮은 시대 안에 온 거냐 이제 이런 멍청한 질문이 든다는 것이 지금. 그렇지. 근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자본주의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뭔가 좀 그런 기괴한 느낌이 지금 드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집착하지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나는 비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클라우드 영지, 디지털 영지에서는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수수료를 내는 행위다. 지대를 내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 공짜 노동이라는 거지. 우리의 공짜 노동인데 공짜 노동이 이제 주체 단위가 아니고 비트 단위의 공짜 노동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로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치. 뭔가 우리가 열심히 제공해주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군가의 잉여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를 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다 그 노동력을 가치로 환산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야 이미. 아니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잉여 생산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보상받지도 못해. 그렇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네. 이 자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본주의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본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이 이윤을 중심으로 잉여 가치를 얻는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로 쇼핑할 때 있잖아. 네이버 플러스라 그러나? 그거 알지?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스토어가 스토어는 다 생산한 노동자를 통해서 생산한 물건들을 파는 곳이잖아. 근데 그들이 그 네이버 플러스라는 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을 팔 방법이 없어. 그러게. 그럼 네이버는 뭐 하고 있냐? 영지를 진짜 구축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수수료를 몇 %씩 받고 그럼 우리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고 우리가 막 그 별점 올려주고 그러잖아. 후기 올려주고. 맞아. 우리 노동을 통해서 네이버가 또 돈을 벌고 저기서는 잉여 가치를 노동자들이 얻었는데 그걸 또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계열화돼 있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지대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지. 그러니까 지대 영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노동조차도 이윤을 얻지를 못해 이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누구지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해야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쫙 수합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슈퍼 앱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유튜브도 보고 막 검색도 하고 막 뭐 상품도 사고 이럴 수가 있듯이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기업을 만들고 있잖아.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생산만을 너무 하고 있었던 거고 이들도 이제 지대를 얻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분자 단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열심히 내 정보를 주고 있는 거 또는 그 별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잉여 가치를 생산해 주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 거니까 그거를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노동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임금으로 환원되거나 노동으로 인정받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한 건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노동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동을 누군가가 대체한 것처럼 보이고 전통적인 노동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소외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윤이나 이거는 어디에서 뭐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뭘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노동력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지대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해주는 순간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은 광고 회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뭘 한 거냐면 우리에 대한 정보를 다 획득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광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배너를 쭉 띄워놨어. 그럼 배너를 사람들이 뚝뚝뚝 눌러주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누르느냐 해가지고 수익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낡은 방식이야. 지금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 하여튼 몇 초에 몇 시 몇 분에 뭘 원하고 떡볶이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욕망들을 그냥 광고 준다는 얘기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가 보는 화면하고 내가 보는 화면이 달라. 같은 아마존 들어가도 그 나에 대한 정보하고 너에 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화면을 띄워줘.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이제 이런 거지. 그렇지. 화면을 서로 완전 다르게 보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서로 다른 화면이 사실 뜨는 것처럼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적화된 것만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착취되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노동할 때만 착취됐는데 삶 전체가 착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지. 이제. 노동자들만이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요구도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소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소득을 요구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오늘 약간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나 이런 게 우리는 그냥 그동안 막연하게 복지의 차원에서 이제 들렸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이만큼 사는데 또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부가 양극화가 되고 뭐 이런 거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뭐 선의 또는 공공적인 어떤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로만 나는 그동안 인식을 했었거든. 근데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어떤 그렇지. 부에 대한 당연한 그 일종의 주식 몫이지, 몫. 배당받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여했던 잉여 가치에 대한 몫을 분배받는 것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 맞는 거네 오히려. 맞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옛날에 농노는 이게 보면 폭력적으로 지배를 당한 거잖아. 그치. 테크노시는 폭력적이진 않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아 사실 즐기고 있어. 근데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걔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지. 왜냐면 빅데이터니까 정보가 엄청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아니면 빅데이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몫이 있는 거지. 이걸 개체가 획득할 수는 없어. 이게 개체 단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마 국가적으로 회수한다거나 해서 그러게. 여러 방식으로 전환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거겠네. 예.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 테크노 영지들에 대한 일종의 뭐 관리라고 해야 되나 통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국가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니까 국가라든지 뭐 이런 단위에 의해서 다시 그 가치나 뭐 이윤을 재분배하는 뭐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지겠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개인들의 뭐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런 영역도 자연스럽게 그냥 자본을 생산하는 하나의 뭐 수단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 부가 생산되는 형식인 거라서 이거 되게 오늘 좀 약간 좀 쇼크가 약간 오네. 이게 단순한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고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하는 말이 처음엔 되게 좀 약간 기괴하게 느껴졌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네.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이 아니라 농노라는 건데. 그러니까 농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 개념인 거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인클로저시의 디지털 영지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고 자발적으로 노동해주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착취를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식민지를 얻는 방식이었다가 식민지 경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유무역제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그렇게 점점점 높아지다가 이제는 우리 삶 전체가 그냥 우리 삶 전체가 시장이고 공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뭐랄까 삶 자체가 그냥 자본이랄까 이렇게 된 거지. 자본주의는 자본에 밀렸고 그래서 자본주의 대신에 새로운 체제가 자본이 불러왔다. 새로운 체제를 자본이 불러왔다. 이게 새로운 체제를 자본이 우리는 지금까지 불러왔다. 조직화된 힘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개념도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고 좀 하여튼 복잡한 시대가 됐지. 이 논의는 굉장히 좀 곱씹어 보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로는 어쨌든 우리가 AI 시대나 막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은 오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사회관계나 그 뭐 아까 그 노동 문제도 그렇고 사회 복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있는 이것 위에서 이 큰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완전 이게 그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법으로는 앞으로 그렇지. 변화되는 것의 시대를 뭐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훨씬 흥미롭게 우리 시대를 좀 포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느낌도 지금 들거든. 맞아. 나는 그 예를 들면은 노동 문제에서 계속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노동이 노동자들에게서 더 예를 들면 즐거운 노동이 돼야 되지 않나? 또는 뭐 노동을 떠나는 게 아니라 노동 안에서 노동자가 같이 있어지는 방향 같은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럴 때 떠올리는 것은 계속 전통적인 노동의 방식과 노동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서, 이를테면 AI 같은 게 노동의 시간들을 줄여주면 자기의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노동을 즐겁게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윤과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남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생산력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막연하게. 근데 오늘 들은 얘기로 내가 지금 아주 거칠게 지금 들어보면 노동을 해방한다라는 문제도 전통적인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른 식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노동의 의미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겠다, 내가. 그게 아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거를 어떤 혜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권리 같은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릴 수도 있겠고, 여튼 되게 다른 식의 이 관점들을 오늘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이 잉여가치 획득 방식에서 불변자본이라고 하는, 아니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노동력 상품. 그러니까 노동력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상품인데 상품이니까 자본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사가지고 내가 다 먹든 조금 남겨두든 얼리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근데 노동력 상품은 자본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도 그럼 또 안 돼.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개입돼 있으니까. 신체가 개입돼 있잖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가변자본이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이 있었어, 늘. 그러니까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됐잖아. 나는 8시간만 노동하고 싶은데 뭐야 12시간씩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이 생겨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곤혹스러움을 해결하려고 자꾸 자동화하고 막 해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봉건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꿨어,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지금. 클라우드적인 어떤 영지의 출현이고, 우리가 아무런 보상 없이 대부분 클라우드 영지에서, 디지털 영지에서 우리 노동력을 바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지금.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고 장난 아니지, 버는 돈이. 놀라울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노동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건 다시 또 새로운 주제 같긴 해.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인류한테 뭐였을까? 그러니까 노동이 지금 기계로 대체되어 가는 건데 이때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노동 게 없이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편으로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고 내가 요리를 하고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게 일종의 돈 되는 시대가 됐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하는 게 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노동이 그치. 되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에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이 곧 노동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을 때 노동에서 삶을 찾으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습, 현재 남아있는 그런 모습,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긴 해야 되겠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영지가 있어, 그지? 디지털 영지가 있고 여기에 프롤레타리아로 결합하는 그 노동자들도 있어. 노동자들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만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 농노다. 우리는 농노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다. 이게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시민에서 농노로. 그렇지. 이게- 노동자에서 농노로. 노동자에서 농노로.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 그 역사 발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를테면 노예제에서 봉건제 농노제에서 자본제 노동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노비가 농노가 되고 농노가 이제 노동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게 단순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시대가 그 시대가 새로운 그걸 규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새로운 노동자가 창출되는 거잖아. 이제 노동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를테면 이제 테크노 농노라고 테크노 봉건주의의 농노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이 탄생이 되는 셈인 거네. 오늘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 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기본소득당 당원인데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거지.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우리가 농노기 때문에. 좋구만. 아주 재밌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오늘은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하는 얘기로 큰 주제로 삼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접어볼까요? 그러면은 더 할 얘기 더 할 얘기 있더라도 지금 시간이 지금 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철물점에서 또 새로운 아주 재밌는 주제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철물점 문 닫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